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생존자 구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재민들에게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정치적 이유로 구조 활동과 지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상이 어떤지 1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할 개헌,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고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월 1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타이틀이 바뀌셨네요. 제 이번 학기부터 사실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계약서 사인을 좀 늦게 해서 네. 어떻게 좀 계약서 내용은 좀 더 이렇게 상향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좀 약간 짙은 여운이 좀 약간 묻어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랬는데 새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니까 네,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얀마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진이 발생한 게 지난달 28일이었나요? 네. 지금 수습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사망자가 3,600명 정도. 네, 공식적으로만. 부상자가 5,000명이 넘고 실종자도 100명이 넘는데 사실 이거는 군부가 발표한 수치이기 때문에 군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의 피해 규모는 아예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뭐 시신을 담을 가방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얀마가 사실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건물 아래 깔려 있는 시신들이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부패되고 세계보건기구는 생존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생존자들은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워낙 많은데 대부분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거나 뭐 노숙을 하는 수준이고요. 그나마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재민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집에 이제 금이 가거나 한 상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진이라도 나면은 집이 무너지고 또 잔해에 깔릴까 봐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 김영미 대표는 미얀마 여러 번 다녀오셨죠? 아, 네. 취재도 여러 번 갔고 예. 또 저희 지사도 있기 때문에. 아, 지사도 있어요? 네, 저희 회사 지사도 있어서. 그럼 지사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지사 직원 중에? 네.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지금 거의 비상사태로 사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지진이 가장 심하게 온 곳이 이제 만달라이라고 만달라이 그 옆쪽으로 이제 사가잉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위가 이제 몽유아라고 있고 여기가 군부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군부에 대한 저항이. 네, 그래서 수배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지진의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군부에 잡혀간 건지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돼서 파악이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얀마가요. 이번에 이제 그 지진이 난 곳이 사가잉 단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였는지 그쪽에 이제 판이 충돌하는 경계라고 네,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진의 위험이 있고 뭐 보통의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런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대비책이. 그렇지만 5년 전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 때문에 지금까지 미얀마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겠죠. 그 위기의 순간에 과연 이 지도자와 정부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미얀마는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부 통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군부 통치라고 하는 요인이 지진 어떤 그 재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민 PD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안정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그런 내전의 상황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내전으로 인한 피해자나 그런 폭력뿐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난 상황 이전에도 지진 이전에도 이미 이제 군부는 방송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그 의료 시설 파괴, 구호 시설 파괴, 교통통신 등 기반 시설도 뭐 상당히 파괴돼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항이 심한 지역에는 이미 그 전부터 물자 지원 같은 게 끊겨져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죠. 보호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고 내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이제 초기 대응이 어땠다고 보세요, 군부? 초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를 실시간으로 집계할 능력도 없고 구조 인력이나 장비도 전혀 없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지진 피해가 크게 난 만달레이 같은 지역은 사실 2021년 쿠데타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유독 의료진이 많이 나와서 그 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시위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어요? 유독. 네. 그래서 어. 이게 흰색 가운을 입은 이제 간호사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잡혀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이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군부가 이 국제 구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게 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 자체가 하루 뒤였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뒤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사람을 이미 다 뽑아놨어요. 미얀마에 보낼 사람을. 보내려고? 네, 보통은 요청을 하면 그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빨리 꾸려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꾸려놔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저쪽에서 안 부르는 거예요. 군부 쪽에서. 안 부르다가 하루 뒤에 이제 콜 해가지고 넘어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뭐 매몰자 수색이나 뭐 대피소 마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그 피해 지역으로 뭐 구호 단체나 자원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부 다 군부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쿠데타에 거의 내전 상태잖아요, 미얀마가. 내전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도적 지원이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뭐 지금 그런 저항 세력 같은 경우 수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런 구조 요청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달레이에서 그때 의사들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도자급에 이제 선봉에 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타이자산인데요. 타이자산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1급 수배자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사실 지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어느 정도로 심했어라고 물어보면 막 뭐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밖에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 제스 피닉스 지질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자폭탄 334개가 동시에 터지는 거라고. 그 이게 한 개만 터져도 히로시마 막 이런 데가 날아가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지진이 나면 둘 중에 하나래요. 완전히 매몰돼서 죽거나 그다음에 다쳐도 굉장히 심하게 다치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식 집계로 나온 3천 몇 명은 정말 세 발의 피해 숫자인 것 같고 최소 숫자일 거다. 예, 그래서 이거에 진짜
최고는 이제 한 10배 이상은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지진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혹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까? 국제 구호 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반군들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가서 직접 뭐 지원도 하고 구호도 하겠다. 근데 이것도 혹시 막고 있는 건가요? 입국을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일단.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태풍 야기라고 작년에 엄청 심하게 그 태풍이 왔는데 예. 그때도 안 받아들였어요. 입국이 안 됐어요. 공항까지 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비자가 있어야 가는 거고 예. 또 비자가 없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입국이 안 되니까 그 구호 요원을 전혀 군부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자기네들은. 왜냐하면 군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호 단체가 구호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대부분 이제 미얀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 혹은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군들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줘서 조금 더 이 군부에 반항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심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차단을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샛길로 빠져갖고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서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지원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보통 미국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이후 지금 요번에 어떻게 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지금 미얀마로 파견을 갔어요. 그 미국에서도? 국제 개발처 직원들이. 근데 정말 황당했던 건 직원들이 거기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대요. 해고 아이고, 이메일을. 참.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일이 맞나 싶은 미국이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지금 이 미국이 강진 이후에 원래 우리 돈은 한 134억 원 정도를 미얀마에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국제개발처가 다 해체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원조를 현지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해고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할 거예요? 134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유럽에서도 사실 이 미얀마 군부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줘봤자 자기네들이 쏠락 먹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이 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 지진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인도양이니까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이 피해도 그때 막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뭐 군부가 별로 꿈쩍도 안 했다면서요? 꿈쩍도 안 했었고. 2008년이었죠 예. 그때. 그래서 비교가 됐던 게 같은 해 스촨 대지진이 있었고 저도 그때 이제 막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중국은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나 다 와, 다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수전 때 그랬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각국에서 정말 다 들어왔는데 미얀마는 완전히 반대. 절대 안 받아들인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큰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미얀마 대사관들이 지금 구조할 비용,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할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워낙 큰 사태이기 때문에 네.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2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는 또 거기서 걱정인 거예요. 이 돈이 구조 비용이라고 했는데 구조 비용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빼돌려지는지. 이 와중에 또 빼돌려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 그 협회가 있잖아요. 네. 그 협회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절대 군부에게 가는 루트로 주면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직접 구호 단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달라. 다른 우회로를 이용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죠. 근데 우회가 없는데 우회를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군부를 안 통하고. 근데 이제 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라고 해서 NUG라고, 그러니까 군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부는 가짜 정부고 본인들이 진짜 민주주의 정부다라고 표방하는, 그러니까 수지 여사를 따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그나마 이제 뭐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루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얀마 자체가. 아까 중국이 막 지원하고 네.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군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군부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군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호팀이 뭐 현지에서 그 군부들의 막 총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은 있어요. 트럭에 막 총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군부가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현지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요? 그 행사 그 원래 띵잔이라고 그래서 찐잔? 예, 물의 축제라고 그래서 송크란이라고 태국에서는 그 축제를 하죠. 근데 네. 우리로 치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를 함으로써 군부는 자신들이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국가를 운영하고 또 이런 행정이나 또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건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고 행정력이 필요한 건데 군부가 지금 5년 동안 그 지금 미얀마를 집권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게 기존의 행사들 취소하지 않고 제대로 굴림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야를 어필하기 위한 거죠. 딱 그거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 전두환 신군부가 80년에 광주를 유혈 진압을 하고 그 뒤에 뭐를 열었습니까? 국풍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딱 그거잖아요. 국민들의 관심도 돌리고 불만도 그러니까 저기 누그러뜨리고 딱 그 정도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군부가 이 강진 피해 이후에 굉장히 국제사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걸 좀 만회하고자 사실 이런 행사들을 여는 건데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고 이번 강진 피해에서 군부가 가장 속쓰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이전에 이제 우리 2021년에 그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보다 훨씬 더 그렇다 보니까 군부가 통치하는 이 미얀마의 좋은 모습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혹은 네. 미디어를 접하는 자국민한테도 미얀마는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군부는 건재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사를 열겠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미얀마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안위를 우선하는 사례는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뭐 예. 대체로 이런 그 독재 국가들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예. 뭐 시리아의 경우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 그 국제 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인도주의는 이제 특히 취약한 사람들한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무력 충돌이나 다른 분쟁에서 그런 인도주의 지원을 할 때 어느 쪽을 특별히 선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립성의 원칙,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차별 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돼야 된다는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뭐 이 독립성의 원칙, 이런 정치적인 거로부터 그 독립돼야 된다는 원칙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또 국제법의 한계상 이게 이제 바로 이걸 어겼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사후에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다양한 국제사회 압력과 그런 뭐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NGO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줘서 그걸 최대한 변화시키는 거 이외에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ICC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한 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내정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인명살상 이런 거랑 연관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필리핀 ICC 네네네. 얘기를 했을 때처럼 이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여전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신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얻는 절차가 뭐냐? 투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갖고 많이 따지는데, 뭐 지금 미얀마의 경우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냐 아니냐가
결국 얼마나 생활 밀착형으로 가느냐를 또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볼 게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방 자치제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옛날에 저기 임명제로 하던 내무부 시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당선된 정권 창출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요. 탱크 들고 들어갔어요. 아니, 선거로 선출이 된 쪽을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몰아낸 게 사실 쿠데타의 동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제사회가 이를 그러니까 이제 5년쯤 되니까 자연적으로 인정이 되는 느낌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위기 상황 정말 절대절명의 국가가 지금 완전히 절대 날 상황에 이 상황에 지금 구조는커녕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를 우리가 미얀마 정부로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되느냐. 이 와중에도 폭격도 해요. 지금 만달라에 한 100km 있는데 폭격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조에도 바쁠 모자랄 시간에 어떻게 폭격까지 하러 갔지? 뭐 이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한데 이 정부란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 끝도 없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미얀마 지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제1의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개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나온 개헌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짧게 우리 세 분의 촌평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우원식 의장발 대선 개헌 동시투표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철회는 하긴 했어요. 철회는 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게 좀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세 분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사실 되게 오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저희가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위기 상황에 뒤이어서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거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헌이 그 주체가 누구인지 뭐 그다음에 얼마나 절차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위기에 대한 대응인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에 대한 재구성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모여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좀 논의가 있고 개헌을 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그 시민들의 참여, 다양한 차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미 대표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개헌 논란이 나왔던 거 중에 다른 나라가 개헌은 어떤 상황에서 개헌을 하지?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쉽게 개헌 얘기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개헌이 나오게 됐을 때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임기 외에 더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집권, 독재.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사실 유신 체제 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삼성 개헌도 있었고. 네, 근데 현재 지금 지구 안에 이 세계에 개헌 논의가 있는 나라들 중에 그 독재로 계속 나는 대통령으로 계속 하고 싶어라고 하는 개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87년 개헌이 사실은 민주항쟁의 결과물이 이건 되게 사실은 예민한 문제예요. 아주 개헌. 바람직한 개헌의 과정인데 너무 오래돼서 그죠? 이제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긴 한데 타이밍이 언제나 이 문제잖아요. 아무튼 송현석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개헌이 뭐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큰 혼란을 겪은 상황인데 개헌이라는 게 뭐 사실 그냥 우리 이렇게 펜 하나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아직 뜨겁게 막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좀 정상적인 절차의 개헌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글로벌 타임즈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하게 개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이분도 지금 개헌에 대해서 슬슬 그 저기 모락모락 김 피우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트럼프? 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 다다 방법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측근들이 실제로 방법이 없는지 우회로를 찾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서 개헌안을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3연임할 수는 없지만 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이 되는 건 다른 문제지 않느냐. 그럼 푸틴 케이스잖아.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현행법상 당연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2번 이상 성출되는 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개헌안이 이미 제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개헌안을 보면 특정 조건 하에서 3선이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하도록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결국 다 지금 트럼프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조건이라면 3선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개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아니 근데 미국민은 둘째치고 지금 지난 석 달 동안에 관세네 뭐니에서 전 세계가 난리인데 네. 연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부터 벌써 네. 너무 진절머리. 예민한 거예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년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많은 그냥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 협상을 가지고 왜 저렇게 막 욕심을 내지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아무리 광물 협상에 사인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히토류 같은 걸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 임기 내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욕심내지? 했더니 개헌을 설마 염두에 두고 혹시? 네. 더 하시려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 교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나저나? 근데 가능성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3분의 2 연방의회에서 찬성을 받고 그다음에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이상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반 트럼프 세력들이 공고하고 심지어 공화당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이어받는 것도 이제 수정헌법 12조에서 조항이 부통령의 자격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의 자격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얘네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져놓고 모두 다 이게 뭐 저게 되겠어 어떻게 하는데 움직이지? 어떻게든지 해서 관찰하고. 지금 다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네,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 사람의 확실한 거는 그때 이제 그 대선 결과 불복하면서 막 시민군 의회 막 하는 거 약간 선동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 막 사면한다고 막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불안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뭐 이제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냥 농담조로 얘기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응답자의 60%가 트럼프의 3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을 했어요.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56%가 뭐라고 답했냐면 실제로 시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약간 이거를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하나 있다. 계엄 선포.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계엄령 저기 없죠. 그게 사실 계엄 자체가요. 우리는 이번에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뭐 그 법 상관하겠습니까? 세계 너무 최고 노골적이다. 최강의 미군이 있는데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요새 계속 트럼프 뉴스를 보다 보니 가능할지도. 막 발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튼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임기 내에 도대체 저 영광을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맞아 들어가면 또 저 자신도 되게 섬찟하거든요. 이 관세가 전 세계에 준 폭탄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중국과는 제가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를 일이 하나 있는데 그리면 그린란드를 접수하기 위해서 군을 출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전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마샬로를 발동하고 이미 그린란드에는 미군이 있습니다. 더 투입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이거 농담할 거 아닌데. 네, 농담은 저는 아니에요. 농담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다른 그래서. 사람이면 몰라도 트럼프는 충분히 그런 생각까지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네. 이제 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가 됐는데 이걸 뒤집고 2026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개정한 사면법을 이제 입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면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브라질 사면법이 문제가 많은 게 1960년대 이제 군사 쿠데타로 당시의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민주운동 하던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외국으로 추방이 됐는데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사면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면법의 기초인데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이 스스로 개정한 그런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이름이 등장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 사법 리스크를 다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소나루 전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법적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혹은 사면법을 지지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지금 시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이분이 받는 혐의가 이제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예요. 거기다 33명의 공범하고 같이 룰라 대통령을 독살하려던 그리고 대법관 대법 남수. 판사, 네. 예, 대법원 판사,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를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이겠다라는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뭐 쿠데타 혐의 뭐 이러면 약간 정치적인 어떤 범죄면 괜찮은데 살인이에요, 무려. 거기다 살인 미수.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받겠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또 노상훈 수첩이 생각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네. 쟤네니까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노상훈 수첩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섬찟하기는 한데 네. 실제 브라질은 나름 자기네들도 정치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브라질도. 그 브라질 뭐 독살은 거기 뭐 노상훈 수첩 폭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폭사 뭐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도 사면법을 갖고 나오는데 뭐 우리는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뉴스를 그나저나 보면서. 아무튼 그럼 브라질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저희가 뉴스를 이렇게 국제 뉴스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아니야라는 노선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래서 겁나는 뉴스를 매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적 조류가 초현실주의인 것 같아. 맞아요. 트럼프가 그 초현실주의에 선봉에 서 있고 네. 트럼프의 모든 행동과 그런 역사의 길을 남을 그런 선택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 아까 김영미 대표가 이제 개헌하면 가장 많았던 사례는 장기 집권 획책용 네. 개헌이 이제 가장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사례를 추려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곳은 트르키예예요. 거기 에르도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71살이신데 네. 이분도 이제 거의 뭐 맥시멈 다 이렇게 3선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이 트르키예 헌법상은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4선을 위해서 나오시겠다고 하면서 이걸 이제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종신 집권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르키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장기 집권과 더구나 종신 집권 이거는 더 안 된다. 그래서 이
이거를 막자라는 건데 여전히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만만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임 제안을 폐지하고 본인이 사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튀르키예 민주주의도 굉장히 좀 도마 위에 오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번 주에 있었던 파면 뉴스 보고 튀르키예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서로 국제 뉴스라는 게 국제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보면서 시민사회가 지금 SNS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서로 그렇죠.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 또 과거에 이제 제가 취재했던 건 이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 시절이죠. 예. 그래서 무샤라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들어왔는데 맞아요. 10년이 거의 끝날 때 본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테러와의 전쟁,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을 막 선봉적으로 파트너 역할로 가장 앞에 서면서 미국의 약간 이쁨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개헌을 추진했어요. 그 개헌을 추진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판사들을 싹 다 해고를 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장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나서 전국의 전 국민이 시위를 하고 결국 무샤라프 대통령 그걸로 정치 생명을 끝낸 걸로. 이 사건이 전 취재하면서 개헌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본 사례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께 어리석은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형식적 요건, 개헌 이런 거에 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개헌을 하는 사람들의 입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법적인 정당성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외부에서도 우리는 이거는 너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내정 간섭이야. 네. 우리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그 옛날처럼 이런 독재 정권들이 무력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것들을 위장해서 그런 합법적인 것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런 법률을 개정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그 유리한 법으로 통치를 하려는 그런 성향들.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정당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률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갖춰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 행위인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모를까요? 아무 의미가 없진 않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권력에 대한 정당성 욕심. 확보가 결국은 장기 집권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세력을 넘보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당성 부족이라는 게 결국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헌도 하려고 하고 자꾸 그 아까 말씀하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방식인 투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잘못 이용되면 되게 황당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개헌을 해서 본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개헌 할 때 거기도 국민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77%, 78%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법상 국민 투표가 필요 없거든요. 개헌할 때. 근데도 일부러 이걸 해요. 그래서 우리 78%가 이거 찬성했으니까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상 이 러시아가 또 진짜 그 부정 투표로 되게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 푸틴이 3선 할 때였나? 그때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니터에 뭐 후보 푸틴 몇 프로, 뭐 2번 누구 몇 프로. 그래서 3번까지 쭉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합계를 했는데 100%가 넘은 거예요. 그 진행자가 욱 하고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굉장히 짤이 많아요. 그 영상이. 그 정도로 사실 이 투표가 의미 없는 것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이제 전인대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개헌이 가능한데 시진핑이 이제 3년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을 때가 2018년이었고 당시에 99.8%가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99.8을 맞춘 거예요. 0.1은 우리는 민주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해서 0.1을 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그 선거라는 걸 틀을 맞추려고 하려면 굉장히 그 집단이 많은 세력들이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1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박이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이런 현상들을 학자들이 이제 되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한데 네. 뭐 비자유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고 우리 저희 JB가 좋아하시는 아노크라시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레짐도 있고 요즘 하이브리드라는 예. 그 저기 파면당한 그분도 하이브리드를 되게 강조해서 맞아요. 예. 그리고 경쟁적 권위주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뭐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프리드 자카리아가 선거를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에 보면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겉으로는 합법성을 내세우고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게 최후까지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2번째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기 이런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제 우리도 이게 시작됐네라는 그런 이제 그 두려움들이 이제 퍼져 나가고 있죠. 그러면 정반대로 되게 모범적이다 이런 개헌은. 그러니까 우리 87년 그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서의 87년 헌법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수명이 다했니 안 했니 문제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혹시 해외에서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렇게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가 성공했다고 하지라고 그래서 안만 찾아도 없어서 요 근래는 제가 이제 뭐 취재한 지 한 25년 됐는데 이 25년 안도내는 없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일에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찾은 데가 그나마 남아공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백인들의 9% 백인이 7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아공 정부에서 이거 토지 배분배를 하자. 그러니까 국가가 살 테니 팔아라. 근데 백인들이 아무도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해서 몰수를 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야. 그런 식의 이제 2018년도 2월에 그걸 취재를 한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나? 근데 이게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불만 세력들이 나오고 또 이걸 통해서 이 정부가 당시 그 대통령 그 뒤로부터 대통령들의 정치 위기를 가져왔고 사실 이제 짐바브웨도 무가베 대통령도 똑같은 걸 했다가 무가베 정권도 이제 아작이 나는 상황이 왔는데 이걸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여쭤보니까 2차 대전 끝날 때 그때 독일이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개헌한 거 이거를 또 성공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 근래를 찾아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또 그 지금 근데 개헌은 사실 많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개헌을 집권 연장의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헌법적으로 다른 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개헌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그 사람들의 기본이죠. 논의가 반영되느냐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최근의 많은 개헌들은 그런 것보다는 집권층이 자신의 세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세력 연장도 만약에 본다면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나 클린턴이 이거 2선 임기 제한하는 걸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다음부터 그러니까 나 말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집권 연장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독일의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런 그 집단적이고 그런 나치즘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라는 그런 반성이 들어간 것처럼
이런 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하고 싶은지 예. 이런 내용들이 중점이 돼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그 운영 규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직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그 논의에 이것만이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개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과정이지 누가 하자 해서 한 사람이 하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 파면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사가 엄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닌 나라들 중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그 헌법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 헌법의 중요성이라는 걸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 해야죠. 해야죠. 예, 이럴 때 개헌을 얘기를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거는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그것이 사실은 그 공론으로 이제 조직화되는 것만이 이제 올바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